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73명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600명에서 700명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자,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코로나19 4차 유행의 위기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 얀센 백신도 혈전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정부는 해외 백신의 국내 위탁 생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교수님, 최근에 700명대도 나오고 700명에 가까운 수치도 계속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의 확산세는 어떻게 진단하세요? 서서히 저점을 높여가는 과정이죠. 저희가 뭐 300명대도 한번 봤다가 이제 400명대, 그다음에 500명대, 600명대, 700 올랐다가 내려오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계속 높여가면서 이제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에 에너지를 모으는 같은 그런 과정에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산이 폭발 직전이다. 그럼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직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정부 당국이 여러 가지 조치를 조금씩 취하면서 어떻게 하든 4차 유행의 이제 폭발이 안 일어나도록 애를 쓰고는 있지만 네. 그 조치라는 것들이 그렇게 크게 어떤 반향을 일으킬 만한 것들이 없고 국민 한 분 한 분은 아직은 괜찮네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벌써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면 다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어떤 계기가 없이는 지금 앞으로는 계속 상승할 일만 남았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거리두기 단계에 있어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핀셋 방역으로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인데 상향에 있어서는 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리두기 상향은 참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안 됩니다. 한번 폭발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매일매일 700명이 넘어서 잠시 나왔다가 지금 내려가 있는 그 4단계라는 기준이 따로 나온 게 있습니다. 인구의 뭐 몇 퍼센트를 하면서 하는 그 단계에 해당되면 아마 방역 당국이 올리겠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계기가 없는 상황에서 더더욱이 올릴 때는 왜 뜬금없이 갑자기 올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이제 올리려면 진작 올렸어야죠. 그래서 지금이 이제 1년 넘게 해오면서 방역 정책, 특히 거리두기 단계의 좀 원칙과 일관성이 좀 결여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정할 때는 거리두기 단계를 정할 때는 그냥 정하는 게 아니라 방역 과학에 입각한 그런 단계를 쭉 정해왔고 경험에 의해서 정한 것이거든요. 처음에 3단계 하다가 점으로 막 응용하다가 결국 11월 달에 5단계로 만들었습니다마는 3차 유행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단계를 제대로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과학과 경험을 좀 경시하고 무시하고 그때그때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여론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따라갔던 그 경향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컨트롤 타워를 질병관리청에다 주고 사실 모든 실무는 질병관리청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어떤 모든 지표는 질병관리청이 생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생산과 직접 들어가서 파악하고 문제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건 질병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거리두기 단계는 중대본에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는 다 합니다. 참석할 겁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어떤 판단을 하고 그 공포를 할 때는 중대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머리와 몸이 따로 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참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최근에 이제 강화 조치하는 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든지 뭐 무관용의 원칙 이것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그런데 기대하면서 좀 기다려 보는 것이죠. 거리두기는 그렇고 최근에 이제 집단 감염의 어떤 양상을 보면 감염 자체가 집단 감염보다는 선행 확진자 접촉 감염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은 방역 대책에 좀 어떻게 반영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총체적인 그 전반적인 전방위적인 그 방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집단 감염을 관리를 잘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개별 접촉 감염이 느니까 이제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예. 특별히 그동안에 집단 감염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해온 거 있습니다. 예, 특히 뭐 요양시설은 일주일에 2번 검사하고 다른 집단 시설에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해서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성적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뭐 900만 검사를 해서 나온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집단 거주시설, 그다음에 치료시설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한다는 그런 뜻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각심이 거기에 높아져 있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줄었지만 결국은 지금 이 팬데믹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옛날에 독감 걸리듯이 그냥 걸리는 겁니다. 예, 독감 걸린 사람 만나도 걸리고 나도 모르게도 걸리고 예,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코로나19는 독감보다 또 훨씬 더 전파력이 강한 거예요. 지난 겨울에 독감이 없었습니다. 네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트윈데믹이니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습니까? 예. 저도 이제 트윈데믹이 오면 어떻다는 설명을 하면서 저는 그래도 독감이 좀 돌 줄 알았어요. 독감이 안 돈 거예요. 예. 제가 30년 호흡기 환자 보면 저 독감을 못 본 해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저 금년에 독감 못 봤습니다. 예. 일주일에 4번이나 외래를 봄에도 불구하고. 그럴 정도로 그러면 우리가 마스크 쓰고 이 정도 거리 두기에서 독감을 다 막았는데 코로나19는 못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파력이라는 게 얼마나 강합니까? 예. 그렇게 좀 이거는 좀 굉장히 특별한 거다.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확진자가 느니까 방역 당국에서도 어떤 조치는 취해야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 두기를 상향하는 거는 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 지역에서도 철저하게 핀셋 방역을 하겠다 이런 일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17개의 시도와 함께 합동 방역 점검단을 가동해서 수시로 취약 지역에 가서 점검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과태료도 매기고 처벌도 강화하겠다. 이 정도면 어떻게 확진자를 잡는 데 도움이 될까요? 진작 했었어야죠. 그런가요? 예, 사실은 뭐 처음부터 우리가 우리가 규칙을 정해놓고 위반하면 단속을 하는 게 맞는데 그동안은 안 했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단속 일부 할 겁니다. 하면 그것이 어떤 시범 사례가 돼서 이제 단속 당하는구나,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러나 그것은 사실 일부이고요. 어느 공무원이 어떤 지자체에 있는 속한 사람들이 그걸 하루 종일 단속을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불법은 야간이 이루어지고 공무원 퇴근 시간은 일정합니다. 네. 예. 그래서 자율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계기를 주고 같이 단합하는 그런 뭐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하면서 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단속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뭐 이미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불법 영업이라는 것은 코로나 전에도 늘 있었고요. 그렇죠. 또 근절이 안 되는 거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지치기도 했고 그런 느슨해진 생각 때문에 이렇게 개인적인 스스로의 방역에 참여하는 그 생각도 많이 낮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 중에 하나가 빨래방 같은 데 24시간 무인 점포로 운영되잖아요. 무인 그 시설로 운영되잖아요. 거기 이런 데는 거의 방역의 사각지대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뭐 이런 데는 어떤 보완 조치가 필요할까요? 이제 사실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네. 어떤 업종별, 업태별로 얼만큼 위험하고 어떻다는 거가 사실은 방역 당국이 다 정리를 해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전에 잠시 시설별로 이제 위험시설 대중소 이렇게 분류하다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분류하다가 뭐 잠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업태가 굉장히 다양하긴 하지만 각 지방정부, 중앙정부는 등록을 다 받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불법 업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계속 정리하면서 그걸 갖다가 이게 이제 고위험이다, 문제가 있다는 걸 분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방침을 정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해왔었어야 되고 해왔지만 지금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 거기에 대한 수정을 가하면서 전국 250여개 그 시군구에다가 전파를 계속하면서 이런 시설은 이렇게 단속하시라라고 이제 지침을 계속 해줘야 되고요. 예.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입구에다가 이제 지켜야 될 것들 좀 써주면 좀 좋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얘기하는 분들은 다 알지만 실제로 국민 설문조사를 해보면 우리 거리두기 단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는 분이 반이나 됩니다. 예. 빨래방에서는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입구에다 써붙여주면 돼요. 특히 무인이니까. 네.
그러면 그래도 그중에 협조적이고 관심이 있는 분들, 내 몸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분들 그걸 보고 지킬 거예요. 모르고 못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조금 관리를 조금 더 정밀하게 선언 단계에서 넘어서 좀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봅니다. 뭔가 지금 그 말씀을 들으면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네,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갔고, 네. 그다음에 금년도 우리가 코로나와 같이 가야 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냥 중앙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방 정부가 이렇게 따라가고 또 일부 막 이렇게 이 부작용이 있고 하는 뭐 잡음이 있고 하는 이런 거를 넘어서 정말 이제 좀 꼼꼼하게 우리나라가 좀 꼼꼼하게 이 책자를 정리해서 보고하는 건 조금 약하거든요, 사실은. 공무원들은 많이 하는데 이게 예. 전파되지 않고 민간들은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좀 우리는 좀 둥글게 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좀 정밀하게 해서 풀어줄 때 풀어주고 조일 때는 조이고 이렇게 해야지. 자, 다 같이 조심합시다. 계속 조심해야 됩니다. 경각심을 잃지 맙시다. 이렇게 지금 1년을 끌어오니까 다들 지치잖아요. 알겠습니다. 또 지역별 감염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부산과 경남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40명이 넘었고 특히 경남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20명대에서 40명대가 됐거든요. 이 정도의 전파 속도라면 변이 바이러스 가능성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가능성은 있겠는데요. 아마 지금 조사 들어갔을 겁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질병청에서 조사를 할 거고요. 문제는 이거는 하루 만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변이 여부는 간단하게 봐도 한 3일 걸리고 제대로 전장을 다 보면 한 일주일이 걸리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적어도 한 3일에서 일주일 안에는 경남 쪽에서는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속도가 빨라지니까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예.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 지역사회에서 국지적으로 이렇게 빨리 퍼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변이 바이러스는 아닐 거다라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1월, 12월부터 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조사를 계속 당국에서 해왔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바이러스의 거의 10%를 변이 여부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다는 못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한 번 하는데 100만 원입니다. 예. 예, 그래서 다는 못하지만 이제 표본 추출을 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기다리면서 그 결과를 보면서 만일 그렇다면 더 철저하게 거기 들어가서 단속을 하고 격리를 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겠죠. 예. 최근에 그리고 자가 검사 키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거를 서울시에 일단 먼저 도입을 하겠다. 그리고 노래방과 유흥시설에 일단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보겠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다시 이번에는 그 대상을 바꿔서 학교에 사용을 하겠다 해서 그 교원단체나 유은혜 장관도 부정적인 시각이거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이제 노래방 입장 시 검사하겠다는 걸 처리한 건 참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해외 토픽감입니다. 이게 노래방 예. 들어갈 때 검사를 한다는. 근데 이제 자가 검사 키트라는 것이 참 말이 많았고 요구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부정확하다는 말씀을 다시 자꾸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정말로 부정확한 검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구가 많으니 학교에서는 한번 해보자. 예,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학교는 이제 아이들을 정말 보호해야 되는 데고 학교가 비교적 안전한 줄 알았는데 이 성남의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많이 옮겨져 버렸고 했기 예. 때문에 학교를 중심으로 한번 해보자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게 지금 보편화시키면 안 되는 제일 큰 이유가요. 네. 우리는 PCR 검사를 어디 가면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요. 예. 네. 무료입니다, 심지어. 그런데 이 자가 검사 키트는 양성률이 많이 나오는 나라에서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의 검사 양성률은 0.4%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가 검사 키트를 도입한 미국, 영국, 독일 이런 데서는 그 검사 양성 비율이 2%, 3% 넘어요.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높은 10배가 네. 넘는 나라예요. 그래서 자가 그 양성률이 1%가 나올 때에 1%가 나와야 겨우 그 양성 예측도라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뭐 이렇게 나온 그 가치가 좀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가치가 있지 않고요. 양성률이 1%가 나온다는 가정하에서도 양성 예측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16.3%밖에 안 나옵니다. 예. 질병관리청이 계산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가 양성이 나왔어요. 노래방 입구에서 했는데 진짜 양성일 확률은 16%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 노래방 가서 노래 잘 부르고 놀아야 되는데 가짜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날 완전히 망치는 거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더 정확하다 얘기를 하지만 그 정확도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일반인이 하는 거 차이도 PCR이 100이라고 100%라고 치면 의사같이 이제 많이 잘하는 사람들이 하면 70 몇 %. 보건의료인을 교육을 시켰더니 70%. 일반인 57% 이런 보고가 유럽 CDC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갖다 요즘은 이제 코 입구만 이렇게 편리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정확하겠습니까? 또 떨어지죠. 네. 예, 정확도가 거기서 또 5, 60%가 또 떨어지죠. 그래서 굳이 부정확한 검사를 꼭 하겠다면 학교 좋습니다. 예, 매일 등교할 때 일주일에 한 2번씩 열심히 하면 이제 진단율은 올라갈 겁니다. 자꾸 하다 보면은 딱 걸릴 때가 있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초기에도 안 걸리고 끝날 때도 안 걸립니다. 끝날 때 안 걸리는 건 다행인데 초기에 안 걸리는 거는 문제가 많거든요. 예. 초기에도 감염력은 세니까. 그래서 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가 검사 키트인데 뭐 도입을 한다고 하니까 해서 한번 시범 사업을 해보고요. 정말 사용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사용하면 됩니다. 나 보편화시키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고급 기술을 갖고 있고 너무나 접근하기 용이한 의료기관들 검사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뭐 일반 보건소까지도 무료로 진단해 주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무료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자가검사 키트까지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백신 접종 수급에 대한 어떤 걱정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독자적인 방역 대책을 내놓는 자치단체도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도에서도 독자적으로 백신 도입 검토해 보겠다. 물론 정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부산에서도 5명 이상 모임 금지 완화하겠다. 물론 시기적으로 완화가 전체적인 확산세가 완화가 되면 시행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개별적인 방역 대책을 내놓는 모습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새로운 그 파워를 갖고 백신을 구매한다라는 건 그거는 나쁠 건 없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좁은 나라의 밀도가 인구 밀도가 아주 높은 나라에서는 중앙 정부의 가장 경험이 많고 실권을 갖고 있는 중앙 정부와 끊임없이 협의하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국민들의 혼선이 줄어듭니다. 서울, 부산은 그래도 감염병 관리 본부라는 게 있고요. 그전부터.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관리를 비교적 잘 할 수 있는 도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거부터 질병관리본부 시절부터 서울시와는 늘 조금씩 이제 조율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어떤 판단이나 지표라든지 연구 능력이라든지 정보 수집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질병청이 다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뭐 국제협력관이 등등등등 많은 과학자들이 모여 있는 데니까요. 거기는 공무원이지만 박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그쪽 연구 인력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는 게 저는 그거는 옳다고 보고요. 예. 협의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백신 도입 문제는 뭐 능력이 있으면 같이 한번 해보시자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올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면 이렇게 확산세를 좀 진정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건 그럼 백신 접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네, 아쉽게도 지금 백신 말고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이 뭐 예전에 생각했던 미국, 영국이 아니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환자를 내면서 사상자 수를 최대로 내고 이러면서 옛날하고 다르네. 그런데 결국은 지금 승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영국이 펍이 묻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거거든요. 뭐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도 많이 이제 기세를 줄였고 결국은 백신만이 현재로서는 게임 체인저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예. 치료제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를 결정적으로 치료하는 그 치료제는 사실은 이 세상에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에이즈 갖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지만 지금 나온 에이즈 치료제는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거지 죽이지 못합니다.
근데 갑자기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있는 그 바이러스를 갑자기 치료제가 나와서 없앨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백신들이 효과가 있으니 네. 그 백신에 올인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빨리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길이고 정부가 그토록 애타게 원하는 경제 회복을 하는 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올 예정이었던 1회 접종만 가능한 얀센 백신에 대해서 얘기가 다시 또 많이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접종을 중단시킨 국가도 이제 나오는 상황인데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지금 중단한 거지 멈추는 거 아니다. 언제 수일이나 수주 뒤에는 다시 백신 접종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얀센에 대한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지금 미국의 이제 예방 접종 그 자문단이라는 게 있고요. CDC 산하에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는 시간과 자료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으로서는 백신 못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간과 자료를 충분히 얻은 다음에 괜찮다고 나오더라도 확률적으로 낮다는 것이지 없다는 것은 이미 아닙니다.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얀센 백신 등 바이러스 백신에서 봤을 때에 그 백신이 혈전과 관련이 된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주 확률이 낮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자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은 그 확률조차도 자료가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어야 되고 그 시간 동안 우리 정부도 멈추고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정부 발표에 따르면 8월부터 국내 한 제약사가 해외에서 승인된 백신을 위탁 생산할 방침이다라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어떤 백신인가 또 다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좀 예상하시는 백신이 있습니까? 뭐 어저께 난리가 났는데요. 네. 지금 이제 아스트라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한다는 얘기도 나오기도 했지만 아마 노바백스까지는 아마 기술 이전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만일 남아 있다면 이제 모더나나 또 혹시 러시아 스푸트닉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백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얀센이나 아스트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당장 발표할 대상은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어저께 갑자기 발표를 했을 때. 그래서 범위가 좁아지긴 한데요. 스푸트닉 V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데노바이러스 26과 5를 두 개를 다 썼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만일 모더나를 갖고 이제 위탁 생산을 한다면 좋은 사인입니다. 그러나 네. 위탁은 위탁입니다. 대신 생산해 주세요. 약간의 수고비를 줄게 이런 거지. 그걸 우리가 쓸 수는 없습니다. 예. 우리가 쓰겠다고 지난번 아스트라 얘기 나올 때 같이 선언하는 순간 원료 공급은 끊깁니다. 그리고 이 위탁 생산하는 생산 공장이 그렇게 대단한 건 사실은 아닙니다. 네.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선진국이면. 예, 그래서 이게 대규모 공장 시설이 아니에요. 지금 국내 백신 생산하는 공장에도 직접 들어가 보시면은 좀 너무 허전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양을 갖고 이렇게 이제 만드니까 물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긴 하지만 예. 시간과 투자가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연연해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고 지금은 오히려 사실은 지금 이 백신의 주권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백신의 헤게모니는 사실 미국에서 잡고 있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외교적인 노력이라든지 또 정부가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활용을 해서 특사를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화이자 모더나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 주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5월 말쯤에 그 한미 정상회담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어떤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예, 저는 그거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스푸트니크 V에 대해서도 백신이 모자른 상황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아직은 스푸트니크 V에 대한 안전성은 모른다 이 정도입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그 스푸트닉 V 백신이 란셋이라는 저희가 의사들이 보는 최고의 잡지 중에 하나에 났을 때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그리고 대단하구나. 바이러스를 두 가지를 섞어서 한다는 거는 처음 나온 아이디어거든요. 그게 어떤 거죠? 26과 5번입니다. 예. 이게 이제 아스트라 같은 경우는 침팬지 백신을 2번 놓는 거고요. 네네. 얀센은 26번을 한 번 놓는 건데 네. 러시아는 26번을 한 번 놓고 그 다음에 놓을 때는 5번을 놓습니다. 바이러스를 다르게 놓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성적이 90% 예방률이 나온 걸 보고 그때 이제 아스트라는 70%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90% 나왔다는 거는 지금 화이자, 모더나, mRNA 백신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두 개를 쓰니까 이런 효과가 있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정말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 예. 논문을 읽어보면. 그런데 역시 바이러스를 두 가지를 썼다는 것이 성적은 좋았지만 혈전에 대한 위험도 그만큼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죠. 예. 왜냐하면 얀센이 26번 쓴 것이 혈전 문제가 좀 걸려서 넘어가지 않고 있는데 스푸트닉 V가 쓴 26번 바이러스가 안전하리라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상 연구를 할 때는요, 임상 3상이라는 걸 할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 3만 명 전후를 갖고 발표해서 합니다. 네. 근데 3만 명에 한 명씩 나오는 부작용은 나오겠죠. 그러나 5만 명에 한 명 나오는 부작용은 확률적으로 나오지 않을 확률이 더 높겠죠. 10만 명에 한 명 나오는 거는 정말 안 나오겠죠. 예. 그래서 지금 아스트라나 얀센이나 그렇게 해서 지금 잘 몰랐다가 지금 이제 대량으로 들어가니까 나타나거든요. 예. 그럼 우리 국민은 몇만 명에 한 명 정도 나온 거를 용인을 할까요? 그러게요. 20만 명이면 용인을 할까요? 100만 명이 용인을 할까요? 어렵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밝혀가면서 사실은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너무 다급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 긴급 승인된 백신을 갖고 사람 몸에 넣기 시작을 예, 했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백신은 논문은 너무나 좋게 나왔지만 혈전이 없다고 지금 얘기는 거기에서는 그렇게 얘기 나옵니다. 혈전 얘기는 안 나옵니다. 얀센은 사실은 임상 연구에서 혈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네. 백신 관련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러시아 백신은 혈전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 이제 과연 러시아 내부에서는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혈전은 진단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병원에서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의심하는 가장 많은 게 심장이지만 두 번째는 폐 색전증입니다. 예, 그래서 폐에 혈전이 가서 막히면 폐정맥에 갑자기 사망을 하거든요. 그런데 잘 몰라요. 예, 의사들이 될 때까지 잘 몰라요. 그럴 예. 정도로 열심히 찾지 않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혈전 문제는 계속 끝까지 우리가 추적을 해서 시간과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 스푸트닉 V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혈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로 혈전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게 벡터 방식으로 만들어진 백신이고 또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는 mRNA 방식으로 이렇게 방식에 대한 관심도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변이 바이러스에 좀 더 대응하기 쉬운 것이 mRNA 백신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대응이 쉽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성적을 보면 mRNA 쪽 그 백신이 지금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 mRNA는 이렇게 설계를 몇 가지 이제 그 핵산을 갖다 연결해서 만드는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변이된 그 핵산을 다시 재설계를 해서 만들면 됩니다. 예, 그래서 훨씬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지금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mRNA가 조금 더 낫다는 거고 변이가 많을 때는 mRNA 2번 맞고 그다음에 변이된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맞고 이제 이런 지금 스케줄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이 시간 함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